네, 오늘은 두 번째 이제 우리 몸쓰는 HRD 연구소 김혜림 소장을 모시고 같이 이제 지난번하고 같이 인터뷰 형태로 이렇게 진행을 하는데, 오늘의 주제는 이제 니체 철학입니다. 네, 교수님 저 너무 기다렸어요. 왜냐면 전 니체는 나체다 책이 교수님의 정말 수십 권의 도서 중에 최애 도서였거든요. 절판됐잖아요. 그런데 드디어 유라투스트라는 이렇게 말했다. 벌써 저 이렇게 열심히 읽었거든요. 네, 이 책 신간 나온 거 너무너무 축하드리고요. 일단은 이 책을 정말 기다리시고 기대하셨던 분들을 위해서 책에 대한 내용부터 질문을 좀 드려볼까 해요. 책은 니체 철학에 대한 3가지의 질문으로 좀 구별을 해서 목차를 짜주셨던 것 같아요. 네. 여기에 대해서 교수님께 여쭤보고 싶습니다. 네, 첫 번째 니체 철학 흔들어라에서는 이제 제목이 질문이 이런 거예요. 나는 진정 나로 살고 있는가? 이 질문이 간단한 것 같지만요, 나로 살고 있는 사람, 나답게 사는 사람, 그 다음에 처음에 내가 태어났을 때 처음처럼, 소주의 처음처럼이 아니고요, 나처럼 살고 있는지. 근데 결론적으로 얘기하면 나답게 살지 않고 사람들은 나를 버리고 남다르게 살려고 그래요. 남다르게. 그러니까 남다르게 살려고 노력했는데 결국은 나는 없어졌고, 이런 거에 대한 이야기를 해보려고 하고요. 두 번째는 이제 니체처럼 깨부숴라. 니체가 굉장히 창조적 파괴, 망치, 전복의 철학자라고 하거든요. 그래서 니체처럼 깨부수려면 이 낡은 나로부터 과연 나는 벗어나려고 얼마나 노력하고 있는지. 그래서 이제 그 낡은 나를 깨부수고 새로운 나로 탄생하는. 그다음에 이제 세 번째는 니체처럼 변신하라예요. 그래서 그 끊임없이 어제와 나와 다르게 끊임없이 나는 변신하고 있는지, 대탄생하고 있는지, 이런 질문을 던져서, 그럼 이 3가지 질문을 다 합쳐보면 결국은 이제 마지막에 니체가 그런 얘기를 하거든요. 내 책을 끝까지 다 읽었으니까 이제 책을 버리고 너의 삶을 살아라, 이런 얘기가 나오잖아요. 그래서 결국 오늘 우리가 니체에 대해서 공부를 하지만 니체 철학에 완전히 빠져가지고 니체 철학을 막 해석하고 해설하고 이런 게 아니라, 결국 가장 니체 철학을 우리가 공부하는 가장 확실한 방법은 니체 철학을 몸으로 실천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니체로부터 벗어나서 우리답게 나답게 살아가려면 어떻게 해야 되는지, 이런 이제 질문인데, 사실 이 질문만 가지고 이 동영상을 찍으려면 한 365시간이 걸릴 것 같은데 가능하면 짧게. 네. 근데 정말 교수님과 공부하다 보니까 많은 철학자를 만났거든요. 그 철학자들 중에서도 교수님께서 특히 감동받고 애정하는 철학자가 니체잖아요. 네. 어떻게 교수님께서는 이 니체와 만나게 되셨어요? 저는 이제 비정상적 사유를 즐기는 사람들을 보편적으로 좋아하는데, 왜냐면 이 정상에 간 사람 치고 정상인 사람 없잖아요. 저도 정상으로 보이나요? 비정상으로 보이나요? 비정상이요? 비정상이 보이죠. 저도 이제 이거를 사실은 너무 일찍 고등학교 때 이렇게 폼 잡고 읽어보려고 이렇게 가방에 이렇게 보여주려고 갖고 다니고 그랬었거든요. 근데 그때는 무슨 의미인지 잘 모르다가 이제 공부를 본격적으로 하면서 이제 니체를 알게 됐고, 그러니까 그냥 책상에 앉아가지고 관념적으로 철학을 한 사람이 아니라 정말 온몸으로 자기 삶을 살아가면서 그 순간순간 느끼는 신체적인 언어들을 이제 다 철학으로 담아낸 거예요. 그래서 니체를 제가 이렇게 굉장히 좋아하는 이유 중에 하나도 관념성을 벗어나서 신체성을 가지고 정말 그 욕망을 어떻게 그 승화시킬 건지, 이런 것들에 대한 것들을 잘 추구하는 것 같고, 그리고 다른 철학책과는 다르게 여러분 니체 철학책을 읽어보면 이게 문학책인지 소설책인지 한편의 음악 같기도 하고 한편에 또 장문의 서사시 같기도 하거든요. 이런 것들이 정말 융복합돼서 정말 풍부한 또 메타포의 바다예요. 네. 뭐 이런 것들이 제가 이렇게 좋아하게 된 사연과 배경이 아닐까, 이런 생각을 해봤어요. 프롤로그를 보다 보니까 니체 자신의 삶에 비춰서 니체 철학이 추구하는 방향을 정리를 해주셨더라고요. 그게 영혼을 치유해주는 니체의 체험적 깨달음을 시켜주는 니체의 전쟁의 명수, 그리고 정복과 파괴의 스승, 잠언의 연금술사, 뭐 이런 형태로 프롤로그에 정리를 해주신 게 저는 또 너무 의미 깊게 읽었거든요. 네. 여기에 대해서도 설명을 좀 부탁드릴 수 있을까요? 네. 니체는 뭐 여러 가지로 정의할 수 있지만, 제가 첫 번째 니체를 체험적 깨달음의 전도사라고 얘기했어요. 그러니까 니체 철학을 읽으면 이게 심장이 뛰는 이유 중에 하나가, 심장이 뛴다는 거, 어떤 책을 읽을 때 우리가 심장이 뛴다는 건요, 그 사람이 몸으로 썼을 때 몸으로 쓴 글이
다른 사람의 살갗을 파고 들어가지고 막 이렇게 전율하는 감동을 주거든요. 그리고 니체는 또 전쟁의 명수라고 그래서 여기 전쟁은 실제로 막 뭐 군사 무기를 가지고 어느 나라를 침범해가지고 전쟁을 일으키는 게 아니라 우리가 살아가는 삶 자체가 전쟁 같은 삶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매일매일 전쟁 같은 삶을 살아라. 그래서 이 전쟁에서 우리가 이기고 지는 이런 치열한 각축전을 벌이듯이 우리의 삶 터전 자체가 전쟁터 같은 삶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거기서 우리가 건져 올렸던 그 펄떡거리는 어떤 활화 같은 그런 삶을 니체는 말해주고 있어요. 그리고 또 이제 이따 또 살펴보게 될 전복과 파괴의 스승이라고 하잖아요. 그러니까 니체는 주특기가 뒤집어 엎는 거예요. 새로운 있는 것들을 가서 망치로 깨부수고, 그래서 이 창조적 파괴 이런 것도 또 니체가 갖고 있는 굉장히 중요한 큰 철학이라고 볼 수 있고, 니체가 또 니체의 말부터 시작해가지고 니체의 명언이 엄청나게 많잖아요. 그러니까 이 사람은 이 잠언이라는 게 잠든 사람도 막 얼렁거려가지고 깨우는 게 아무튼 그래서 저는 이 니체를 통해서 이 오리무중했던 삶을 정말 오색찬란하게 빛나게 했던 대표적인 철학자가 저는 니체라고 얘기하는데, 니체의 삶 전체도 흔들리고 그 다음에 흔들려 봤으니까 이 사람이 자기의 철학책을 가지고 사람을 막 뒤흔들거든요. 저는 오늘 여러분의 마음을 뒤흔들려고 하는데 제발 좀 흔들려 주세요. 그래서 저는 이 니체라는 철학자가 정말 어마무시한 거장이지만 교수님과 평행 이론이 좀 성립이 되는 것 같다는 생각도 듭니다. 교수님 어떠세요? 니체 인생하고 제 인생을 비교해 보니까 거의 비슷하더라고요. 헌책방에서 니체는 여러분 잘 아시겠지만 쇼펜하우어의 책을 읽고 정신이 혁명이 일어나가지고 그때부터 니체가 철학자의 길을 걸어가기 시작했거든요. 저는 다시 태어난데도 이 길을 그 책을 읽고 제가 헷가닥했잖아요. 근데 또 이제 대학에 와서 둘이 다 방황을 했어요. 니체도 정말 원대한 품을 꿈고 고전문학인가 뭐 고문학인가 그런 게 갔다가 이제 그 바그너라는 친구를 또 만나가지고 또 혁명을 일으키게 돼요. 저는 이제 또 대학에 와서 엘빈 골드너라고 하는 사람의 성찰적 사회학 이 책을 읽고 제가 또 엄청나게 많이 바뀌었거든요. 그리고 아버지를 일찍 여인 것도 두 사람 다 공통점이더라고요. 제가 이렇게 편집한 거지만 저는 니체가 살아가는 그 삶의 철학과 제가 살아가는 삶의 철학을 이렇게 돌이켜볼 때 또는 앞으로 전망해 볼 때 니체가 추구하는 삶의 철학과 제가 추구하는 철학을 이렇게 한번 따라쟁이는 아니지만 네, 많은 부분에서 이렇게 제가 또 조르바를 좋아하거든요. 또 조르바가 한국에 또 올 거거든요. 오면 또 유루바라고 이름을 지어줄 것 같아요. 그래서 제가 또 유루바로 조르바의 또 책을 또 추천하도록 하겠습니다. 각지의 명사들을 모두 다 유시문중에 들려주시는 네, 우리 교수님이세요. 뭐 오늘과 다른 내일을 마주하기 위해서 다름과 차이를 반복하고 이런 이버맨스의 인간상을 어쨌거나 교육공학자로서도 바라보시는 관점이 있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드는데요. 니체가 만약에 지금의 교육 현실을 바라보면서 무언가 좀 비판적인 대안을 논의한다고 생각한다면 교수님께서는 유라투스트라로서 네, 어떤 관점으로 대화를 좀 이렇게 니체와 나누실 것 같으실까요? 그러니까 전통적인 교육공학자들은 굉장히 합리적이고 체계적이고 논리적이고 이성적이지만 니체는 그런 아폴론적 인간보다는 디오니소스적 인간이 갖고 있는 엄청난 혁명의 가능성을 굉장히 강조한 점. 그 다음에 이제 또 하나 제가 메타포를 써보면 여러분 앞에 이렇게 철도가 있고 그 다음에 철도 있어요. 그 다음에 도로가 있어요. 그 다음에 오솔길이 있어요. 자, 그러면 니체는 어떤 길을 걸어갔을까요? 오솔길을 걸어서 가다가 중간에 아파서 주저하는 네. 제가 보기에는 니체는 오솔길을 갔을 것 같아요. 이게 이제 어떤 의미가 있냐 한번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 자, 철도는 목적지가 딱 정해져 있어요. 그리고 목적지에 가는 길이 딱 한 가지 길밖에 없어요. 네. 그러니까 KTX 타고 부산 갈 때 부산 가다가 심심하니까 옆으로 세자 그러면 세면 그 죽음입니다. 탈선이. 네? 그런데 고속도로는 경부고속도로를 탈 수도 있고 뭐 중부고속도로를 탈 수도 있고 목적지는 딱 하나인데 거기 가는 길은 여러 가지가 있어요. 네. 그런데 이미 갈 길은 정해져 있어요. 자, 이 두 가지 갖고 있는 한계가 있어요. 그런데 오솔길은 가다가 아이씨 이게 마음에 안 들면 옆으로 새도 되거든요. 그래서 루신이라는 친구가 얘기했잖아요. 희망은 원래부터 있는 게 아니라 자꾸 가다 보면 희망의 길이 생긴다고. 그리고 신용목 교수님도 길은 앞에 있지 않고 뒤로 생긴다는 거예요. 네? 그러니까 오솔길이야말로 니체가 추구하는 우리 교육공학자들한테
이제 교육을 할 때 아이들을 철도에 태워가지고 기차 타고 가지 말고 고속버스 태워가지고 빨리 가지 말고 오솔길을 건립해라. 그런 메시지를 주지 않았나. 오솔길, 고속도로와 철도는 속도, 효율 이게 굉장히 중요한 화두지만 이 오솔길은 속도, 효율이 무의미한 거예요. 니체는 이런 오솔길의 철학을 교육에 좀 들여다가 아이들로 하여금 많은 상상력, 오늘과 다른 다름의 길, 예? 동일한 거를 계속 반복하는 그런 게 아니라 다름을 아이들한테 가르쳐줘라. 뭐 이런 메시지를 주지 않았을까 그런 생각을 해봤어요. 네. 네, 역시 남다르세요. 교수님께서는 지금 뭐 요즘도 환경이 바뀌면 환경이 바뀐 대로 동영상 강의도 찍어보시고 줌으로도 강의해보시고 강의하다가 일방적인 게 너무 지겨울 것 같으면 발표도 뜬금없이 준비되지 않은 팀에게 시켜보시고 네, 그래서 이러한 뭐 위버맨 씨의 철학을 제자들한테도 다 알려주시려고 노력해 주시는 것 같아요. 그래서 여기까지 우리 유라투스트라는 이렇게 말한다라는 이 책에 대한 전반적인 내용 그리고 교수님의 삶과 니체의 삶을 같이 얘기를 나눠봤어요. 저희가 이 책에 대한 이야기 첫 번째 꼭지는 지금까지의 내용들로 좀 정리를 해보고요. 다음 꼭지에는 교수님께서 니체를 좀 읽어보셨으니까 네, 니체를 좀 더 쑥 들여다볼 수 있는 그런 세션으로 좀 질문과 답변을 이어가 보도록 할게요. 그러면 여러분 다음 편도 기대해 주세요. 네, 기대하시면서 기대하세요. 아, 편집해야 되겠다.